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내일 있을 조찬 강연이 있어서 지방에 있는 한 호텔에 와 있습니다. 잠을 이루기 전에 오늘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그리고 뭐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탄핵 불발로 인한 강달러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이 한국 경제에 어떤 위협을 줄 것인지 분석을 말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오늘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마셜 러라고 써 있는데 이 마셜 러의 개념이 바로 비상계엄령입니다. 그 비상계엄령을 내려서 비상계엄 상태죠. 그 이후에 한국 경제가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어떤지를 분석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의 제목을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령을 내렸는데 또 바로 이어서 비상계엄 해제가 됐죠. 2시간 만에. 그래서 짧은 비상계엄령이 됐겠죠. 그래서 A Brief Martial Law가 되겠고, 이 사태, 에피소드죠. 이 에피소드로 인한 여파, Aftermath, 그 여파가 어떤지 지금부터 이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를 잠깐 코멘트해 드릴까 합니다.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이 내용의 핵심은, 사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여드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읽긴 했습니다만 이게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는, 아마 유료 보고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를 공유하긴 좀 어렵지만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런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4년 중국 경기 호황,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 그러나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역풍에 직면해 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과 2016년 탄핵 정국일 때는, 특히 2004년은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중국의 무역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도 대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늘죠. 중국의 부상과 함께 우리 한국의 수출 기회가 정말 많았고, 물론 이 탄핵이라는 그 전국도 어쩌면 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 하방 압력을 줬었겠지만 그 외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영향이 상쇄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역시 2016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기회가 있었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대 중후반부터 스마트폰 보급 속도가 엄청났었고, 그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역시 그런 경제적 외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온풍이죠. 온풍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정국이라는 경제 하방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외풍이라는 따뜻한 온풍이 있었지만 내풍이라는 어쩌면 차가운 찬바람이 내부적으로는 들었어도 이 외풍이, 이 뜨거운 바람이 그래도 상쇄시켰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근데 지금의 소위 강달러는 왜 왔을까? 제가 두 개의 한 달 동안의 칼럼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이 칼럼에서 왼쪽 칼럼은 바로 정확히, 거의 정확히 한 달 전이죠. 예, 트럼프의 당선이 있었죠. 그리고,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에 한국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뭐 상당한 수준으로 고조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 오늘 발표한 이 칼럼에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트럼프 2.0 시대에 트럼프가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세울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뭐 그럴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어떤 전망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았었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으니까 결국은 강달러를 야기했었던 겁니다. 11월 달에. 근데 그 기조는 좀 꺾였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약 한 달 만에 소위 혼돈의 정치가 시작됐고 그 혼돈의 정치로 인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칼럼의 세 번째 줄에 어떤 문장을 남겼냐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라는 문장을 써 넣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어, 또 한 가지 문장은 제가 좀 키울게요. 그래야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 미국은 더 위대하게를 외치는데 한국은 더 위험하게 내몰리고 있다. 라는 문장. 이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으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쪽 정치 혹은 이쪽 정치, 정치적 편에 서서 이 분석을 하기보다는 소위 지금의 정치는 국민들이 너무 염려하고 있는 정치예요.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어쩌면 뭐 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제가 여야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잘했다 잘못했다는 이 채널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역시 제 사석에서 제 지인들과 제 친구들과 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경제를 판단하고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입장에서 그것을 분석하는 순간 잘못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견해를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여든 야든 둘 다든 지금의 정치적 리스크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온 건 팩트다. 그냥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국은 더 위대하게를 외치고 있는데 한국은 더 위험하게 내몰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급등세입니다. 사실 그 탄핵 불발이라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즉시 분석을 해 드렸지만 또 다른 큰 불확실성이 야기된다. 물음표가 야기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불확실성은 특히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그것은 강달러를 야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더멘털이 더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분석해 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431원, 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지난 24년 1월 이래로의 환율 추이인데 올해 내내 가장 높은 환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약 25년 동안을 비교해서 본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렇게 치솟았던 환율이 있죠. 그 이래로 약 한 15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그 환율을 기록한 겁니다. 근래 소위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탄핵 불발에 이르는 이런 국면의 강달러 현상, 원화 가치의 급락이 야기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율 급등세를 야기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혹자는 금리차 때문 아닌가? 금리를 인하한 것이 잘못이다. 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언제예요? 11월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말 금리를 인하한 이래로 환율이 그 이래로 쭉 줄곧 치솟았습니까?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11월 말에 11월 28일 날 한국은행의 마지막 금리 결정,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었죠. 그러면 28일 이래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똑같아요. 11월 28일 이래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환율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차 때문이 아니다. 지금의 강달러가 야기되는 현상은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11월 28일 이래로 한미 금리차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차가 똑같은데 금리차 때문에 강달러가 야기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밖에 다음 분석 보겠습니다. 글로벌 공포감은요.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24년 중반쯤에 중동 사태 있었죠. 그때 리스크가 고조됐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죠. 그리고 그 밖에 뭐 미국의 예를 들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것을 놓고 리스크가 고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특히나 트럼프가 당선될까 누가 당선될까 잘 모르죠. 그 모르는 것도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거죠. 트럼프네 하면서 오히려 빅스 지수로 보면 공포감이 완화됐습니다. 글로벌 공포감은 완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정국은 달러 자체의 강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자체만의 공포다. 글로벌 공포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공포니까 글로벌 공포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 공포감을 느끼고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만드는, 그래서 달러 선호를 만드는, 그래서 달러 강세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달러 강세 요인이 아니라 그냥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흡해지고 안 좋아지고 부실해지고 그러니까 한국 원화 가치가 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정말 많은데 금리차도 영향을 미치고 공포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다음 분석들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러면 좁혀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요인일까? 미국 달러화 강세 때문일까? 이것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히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당선되기 직전부터. 그래서 약 11월 10일 정도 전후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장 높게 치솟았고 왜냐면 그것도 역시 선행성이에요. 외환시장도 선행성, 국채금리도 선행성. 트럼프는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 같아. 그래서 국채금리가 치솟을 것 같아. 미국 경기가 강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선반영돼서 움직인 게 11월 5일 선거와 그 이후 선거 발표가 한 7, 8일 정도에 있었죠. 그리고 한 10일, 11일 정도까지 강달러가 야기됐었고 국채금리도 치솟았던 겁니다. 그 이후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죠.
그런데 왜 강달러가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해 드리려는 것은 아까 변동성이라든가 금리 차나 이런 요인도 아니고 미국 금리마저 오히려 그 이후에는 떨어지고 있는데 12월 들어서 특히 떨어지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볼까요? 단기입니다. 11월 11일 정도 이후로 미국 국채 금리는 거의 줄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강달러일까? 그것은 미국의 이유가 아니고 글로벌 어떤 공포감이 아니고 한국 경제적인 상황이다라고 좁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의 강달러는 11월 초까지는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강달러는 앞에 보여드렸던 트럼프 이펙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12월 들어서 강달러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강달러 그것만 보면 강달러 기조가 계속 빠졌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미국 달러 인덱스를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초 그리고 11월 말 정점을 찍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집니다. 근래 들어 더 우하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 강세다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원화 가치 약세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겠죠. 마지막으로 최근 강세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세화된 이 마지막에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다음 주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대한 기대치예요. 약 11월 말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 인하 한 66%할 거야라는 믿음, 할 거다 안 할 거다가 아니라 시장은 66%가 금리 인하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1월 27일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 들어서 오늘입니다. 87.1%로 올라갔어요. 제가 다음 주에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기대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서 보면 이런 거죠. 대략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6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85% 수준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할 거라는 믿음은 국채 금리가 먼저 떨어지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분석이지만 그럼 뭐가 원달러 환율을 치솟게 만든 거냐? 그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한국의 원화 가치 약세인 거다. 그럼 한국 원화 가치의 약세가 야기된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12월 소위 어, 비상계엄을 선언한 이후 그죠? 3일 밤이죠.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그리고 7일 날 12월 7일 날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기다리는데 결국은 부결도 아니고 정족수가 미달해서 불발이 된 거죠. 사실상의 부결하고 똑같은 효과지만 그러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한국 경제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끊임없이 야당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토요일 날도 즉시 분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도 계속 물론 대통령은 또 긴급 담화를 통해서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비상계엄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혹시 모를 2차 계엄에 대한 공포감 여전히 상존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그 책임 있는 의사결정자들의 어,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정국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 소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특히 25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커지는 이 불확실성이 결국은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최근 한국은행이 2.22%, 25년 성장률을 2.2%에서 1.9%로 낮췄습니다. 이게 11월 말 전망이에요. AMRO 같은 경우도 전망치를 냈고, 그리고 조정하지 않은 IB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위 이 지금의 정치적 리스크를 반영하기 전 단계의 전망치입니다. 근데 서둘러서 전망치를 조정한 여러 기관들, CT, JP모건, 노무라, 골드만삭스, 그리고 UBS, 모건 스탠리, 이런 주요 IB들은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죠. 특히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는 기존 전망치를 2.22%로 한국 경제를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했었던 IB 중에 하나인데, 이제 1.8%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있다든가, 연말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이 취소된다든가,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방문하는 것을 취소한다든가, 또 중소기업들이 연말에 대목이다라고 하면서 그 성수기에 많은 소득을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했었던 그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매월 이 매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수기 때 집중되는 매출을 가지고 영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게 손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그 투자를 유치하는 자산운용사나 PE사나 이런 기업들도 해외로부터 혹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투자합니까? 라고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제가 좀 비유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유통사들은 대형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거리에 크리스마스 그 트리 장식도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거죠.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좀 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의 질문이, 이거 외환위기까지 오는 겁니까? 강달러가 뉴노멀이 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 부분 제가 소신껏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추이예요. 1997, 8년 IMF 외환 위기 당시 그때의 외환 보유액과 지금의 외환 보유액은 수준이 다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환 보유액이 급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급감한 것으로 외환 위기 상황에 놓인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외환 보유액의 레벨이 굉장히 높다. 제가 절대 우리나라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외환 보유액 첫 번째 분석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급감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외환 건전성이 실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 위기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올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다. 외환 건전성이 더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 한국은행도, 또 금융위도 계속 뭐 여러 가지 외환 건전성을 만들기 위한 유동성 조치를 발휘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유동성 조치를 하는 것도 사실 이런 일이 아니면, 정치적 리스크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일을 엄한 데다 돈을 추가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게 또 부정적인 영향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거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막대한 유동성을 퍼부었는데 더 이상 유동성을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런 강달러 뉴노멀이 장기화된다면 더 이상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그 첫 번째 분석이 바로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봤을 때 외환 위기 오는가? 외환 위기는 아니지만 외환 건전성이 실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분석입니다. 순대외 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외국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받기도 합니다. 빌려온 걸 채무, 빌려준 걸 채권이라고 하는데 빌려준 게 빌려온 거보다 많으면 순채권국이에요. 근데 빌려온 거, 채무가 채권보다 많으면 순채무국이죠. 근데 IMF 외환 위기가 왔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돈이 빠져나갈 때 우리도 돈 갚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돈 갚아 할 만한 순채무국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순채권국입니다. 그 규모는 사실상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환 위기로 올 것이다.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 올 것이다. 자금이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그게 위험할 경우 우리도 빌려준 돈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대외 채권이 상당한 플러스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순대외 채권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외환 건전성이 실추되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고 강달러 뉴노멀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더 실추될 수 있겠죠. 예, 부정적인 겁니다. 외환 건전성이 불안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석은 뭐냐면 대외 채무만을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대외 채무, 우리나라가 대외국에 대해서 빌려준 돈, 대외 채무죠. 빌려준 돈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단기 외채가 있고 장기 외채. 근데 위험한 게 뭐예요? 단기 외채예요. 단기 기한을 짧게 두고 빌려준 돈은 계약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단기 채무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IMF 직전에는. 근데 이 단기 채무가 급격히 빠져나간 거예요. 이 보세요. 단기 채무가 파란색이 급격히 빠져나간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비중이 떨어지죠. 급격히. 이때 외환 위기가 온 거예요.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단기 채무 비중이 좀 높았었어요. 근데 역시 빠졌었죠. 근데 지금은 단기 채무 비중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채무 비중이 또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아무 문제 없다가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강달러가 뉴노멀이 된다면 외환 건전성이라는 우리나라의 체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체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외환 위기, IMF 외환 위기가 다시 온다라고까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외재적 충격이 작용해서 외환 위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끝일까? 아니죠. 또 다른 위험이 있죠. 뭘까요? 바로 수입 업체들의 혹은 수출 기업들도 수입 부담이 증폭되겠죠. 우리 반도체 기업도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수출하지만 반도체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 부품, 생산 장비, 소재, 심지어 설계 이거 다 수입이에요. 그거 다 뭘로 지불하죠? 달러로 지불해요. 근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입 부담이 가중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출 기업은 단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는 흑자인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면 수출 기업은 좋고 수입 기업은 나쁜데 수출 기업의 비중이 더 높다. 전체 총 부가가치로 보면. 그러면 우리 거시경제로는 좋은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이 최근 떨어졌었는데 장달러가 장기화되면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올라가면 무슨 일이 야기될까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물가 상승 압력이 또 고조되죠. 그럼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면 또 홍제불능한 강달러와 고물가 그러면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강달러 뉴노멀과 정치적 리스크로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나 부진하죠. 한국은행의 전망을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비판했는데 수출 경기 어려워진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 보호무역 조치 때문에 무역 환경이 더 어두워진다. 그래서 수출 기여도가 줄어드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상당 부분 뭐가 살아난다? 내수 기여도가 살아난다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수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들이 발동되기 때문에 이게 내수가 24년 이후 25년 들어 회복된다라는 전망인 거예요. 그런데 강달러가 지속되고 그게 물가를 자극한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생각했던 전망도 틀려질 수 있죠. 왜? 금리 인하라는 카드도 쓸 수가 없어요. 경기 부양책을 쓸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정치적 리스크, 이게 상당히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우리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을 미칠 것이고 불확실성 요인이 될 것이고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투자자들이 또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어, 그런 부정적 요소가 아닐까. 부디 이런 정국이 하루빨리 어, 어떤 방향이든 결정이 내려져서 그 어려움을 빨리 딛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최근 저도 언론 인터뷰 많이 해드렸는데 같이 인터뷰했던 다른 한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분리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응책들을 더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아, 끝으로 제가 이 책 여러분께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경제가 정말 얼마 안 남았고 저도 25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이 정치적 리스크라는 이 변수를 감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5년 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을 좀 먼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그 기조에 어떤 변형을 줄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25년 경제를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화를 마무리하고요. 어, 여러분 한 주 정말 불안한 정치적 국면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서로 간에 이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추가적인 갈등을 갖지 않아 주시기를 좀 바라고 이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함께 각자의 어,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뭐 작은 제 의견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